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디어씨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준우입니다. 참 신기하죠. 입추가 딱 지나니까 날씨가 엄청 풀렸습니다. 그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뭐 기후 환경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나 기구, 장비 같은 건 없었을 건데 어떻게 경험을 누적해가지고 입추라는 그런 절기를 만들었고 거기에 딱 맞게 이렇게 날씨가 변하는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잘 활용해서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선배 조상님들의 정말 어렵게 세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을 더 부강하게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힘을 쓰겠습니다. 미디어씨 출발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부동산 문제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요즘 너무 많은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잠을 좀 못 이루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정부가 8.13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늦게 발표한 거죠. 역대 정부는요, 정부 출범할 때, 그러니까 역대 정부라는 것은 이제 보수 정부입니다. 보수 정부가 출범할 때 공급 대책을 전부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곧 공급이 될 거니까 내가 무리해서 집을 옮길 필요가 없겠다, 살 필요가 없겠다 하면서 부동산 심리를 안정시켜 왔었고 그 덕분에 보수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집값이 안정되는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됐었습니다. 실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KB 부동산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통계인데요. 매매 누적 상승률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때 1년 차 때 11.68%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때는요. 1.78% 고작 1.78%가 상승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요. 1.44%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니까 또다시 껑충 뜁니다. 9.41%가 상승했고요.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니까 다시 또 안정기로 돌아서면서 뚝 떨어집니다. 8.58%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니까 1년 차 만에 어떻게 됐죠? 14.73%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정권, 좌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올라간 것은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유독 급하게 뛰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우성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는 좌파 정부랑 뭐가 다를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공급 대책을 처음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어떻게 했느냐. 10년 만에 500만 원 공급하겠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 150만 원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 실행을 위해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빨리 무리해서 집 살 필요 없겠네. 내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차근차근 집을 준비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심리가 전부 다 안정세로 돌아서지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섭니다. 박근혜 정부는요. 1.44%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왜 하락했을까요? 사실 박근혜 정부는요. 새로운 공급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공급 대책을 굉장히 크게 내놨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박근혜 정부가 또 공급 대책을 내놓게 되면 너무 공급 과잉이 돼서 시장이 왜곡될 수 있고 집값 전체가 너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내세운 공급 대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 그런 기준을 유지했었고 그리고 공급이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속도 조절 공급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보수 정권, 두 번의 보수 정권에서는요, 집값이 안정적이었고 오히려 집값이 더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왔었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뚝 다시 올랐습니다. 푹 올랐습니다. 다시 윤석열 정부 때 뚝 떨어집니다. 자, 윤석열 정부 때는 어떻게 잡았느냐? 역시 공급 대책을 취임하자마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 공약 사항을 했었죠. 자, 어떻게 했느냐면 5년 동안 수도권에 156만 원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서울에는 50만 원을 공급하겠다.
라고 공약을 했었고요. 물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1년 차에서도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시장에 동요가 없었고 안정적이었었습니다. 굉장히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기였었죠. 자, 그 시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무려 15%포인트 가까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왜? 공급 대책을 발표를 안 했거든요. 지금 와서 8.13 공급 대책 발표하는 거 1년 지나서 발표하는 거죠. 너무 늦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재명 정부가 만약에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집값 뛰지 않았을 겁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을 규제하고요. 각종 증세를 통해서 집주인들한테 부담을 줬고요. 그 집주인들은 어떻게 하죠? 본인이 받은 정부의 부담을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세입자한테 전가하게 되면서 세입자들도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급을 내놓으면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수요를 억제하면요, 공급은 놔둬야 됩니다. 왜?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 공급되더라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요를 억제시켰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은 수요 억제하는 정책을 핍니다. 대출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공급을 또 늘리겠다는 거예요. 뒤늦게 와서. 자, 공급, 집이 많이 생겨도요, 살 사람이 없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장에서 많이 제품을 찍어도요,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 물건을 못 사는데 그게 매대에 전시가 많이 되어 있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예를 들면요. 자동차로 치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지 않고 제자리에서 자동차가 심하게 요동만 치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우성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충분한 공급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아마 시장에서 가격 상승의 기대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건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충분한 공급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감을 느끼면서 빨리 집을 구하려고 하고 근데 그 심리를 풀어주기는커녕 대출을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 불안하게 이도 저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서 국민들 여론이 되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을 반대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말씀드릴게요.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직접 한 얘기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No.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자, 서울경제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을 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요.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서울 재건축 했을 경우에 기존에 평균 817가구가 있다고 치면요. 그게 재건축을 통해서 약 1200가구로 증가한다. 즉 46.8%가 증가한다는 게 실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은 어떨까요? 서울에서 재개발했을 경우에는요, 기존에 평균 1100가구가 있으면은 약 1200가구가 된다. 즉 6%가 증가한다는 것도 실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토지주택연구원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공급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은 재개발과 재건축에 부정적일까요?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밑에서 공무원들이 이 보고를 하지 않은 걸까요? 그 보고를 받아놓고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숨통을 터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목소리가 낸다는 거, 이거 굉장한 시장의 왜곡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만 5천 가구가 순증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뭔가 자기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세계 속에서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세계 때문에 지금 애먹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느냐, 8.13 대책을 내놓으면서 닥치고 공급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금 증세를 통해 가지고 수요를 억제하겠다라고 했으면요, 계속 그 정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OECD에서도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억제 정책과 공급 정책을 동시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 OECD 회원국가의 기존 공고사항인데, 이것을 거꾸로 국제기구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정책을 처음 입안했고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김용범 정책실장,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금 증세 같은 정책에 대해서 맞장구 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질을 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꿀 수 있겠다, 시정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준 것이 중요한데, 여전히 핵심적인 내용은 바꾸지 않습니다. 공급에 대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급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증세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의 증세 저항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이것이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실제로 서울에서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 지난 8월 9일부터 10일까지죠.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로 100%로 조사했는데요. 서울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얼마냐 했더니 29.5%, 30%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낮은 지지율입니다. 자,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임기 1년 차 만에 이렇게 낮은 지지율을 나타낸 대통령이 있었습니까? 그만큼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때문에 그나마 컨벤션 효과로 민주당 지지율은 40%를 방어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죠? 지금 40%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계속 갈지, 아니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같이 민주당도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과 함께 떨어질지, 아니면은 이것을 바로잡아서 부동산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지금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철회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과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같이 상승하는 효과가 날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그다음에 선관위의 참정권 박탈 의혹, 지금 끊이지 않고 있지요. 새로운 소식이 또 올라왔습니다. 자, 전산 조작은 선관위에서 공식 입장이 뭐였냐면,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죠. 하지만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투표율을 의도적으로 또는 실수로 임의로 입력한 것이 그대로 확인이 됐었고요. 이게 전산 데이터의 로그인 기록에 그 흔적이 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황당한 얘기죠. 실제로 투표를 하고 나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그런 것도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투표율도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미리 투표율을 입력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시에 투표율이 발표나는데 그걸 오전 11시 반에 투표율을 입력하고 밥 먹으러 갔다는 거예요. 자, 선관위 직원들이 아무리 정말 무능하고 어리 빠졌다고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투표율을 가지고 임의로 작성을 해서 기입을 했다? 그러면 선관위 직원들이 전산에 접근해 가지고 어떤 것까지도 숫자를 임의로 넣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부실선거 의혹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뭐가 터졌느냐? 세상에 투표함에 대한 또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투표함 수가 잘못 입력됐다고 합니다. 잘못 입력됐는데 그 사례가 무려 전국적으로 381건이었었고요. 실제 사례는 이렇습니다.
투표함 8개 이렇게 입력이 되는데 투표함을 80개로 입력한 사례도 나왔고요. 투표함 6개를 넣어야 되는데 투표함 66 두 번 쳐가지고 66개라고 입력한 사례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투표 수도 마음대로 입력을 하고요. 또 투표 수도 미리 입력을 하고요. 투표 용지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투표 함수도 다 틀리고요.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선관위 직원들은 하루 종일 1년 내내 선거 관리만 집중하라고 따로 만든 독립적인 헌법 기구입니다. 선거에 집중해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임의대로 마음대로 전산에 들어가서 숫자를 임의대로 입력한 것이 확인됐고 가장 기본적인 투표함수 손으로 세알려서 몇 개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전산에 입력하는데 그거를 잘못 입력한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요. 이렇게 얼빠진 자세로 선거 관리를 했다면 국민들이 선관위의 역량, 선관위의 공정성과 선관위의 정확성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투표함 개수 잘못된 거는요. 이번에 선거 투표함 수 부족 문제가 생기면서 올림픽 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니까는 뒤늦게서야 일주일 만에 지방선거 종료되고 일주일 만에 이것을 바로잡아라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에 올림픽 공원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항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도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선관위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온갖 경우의 부조리와 불법 위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은요 특검을 주장했고 민주당도 거기에 동의해서 특검에 찬성을 했죠. 이제 특검이 출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공정한 특검을 추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추천했는데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한 특검을 지명할지 아니면 특검을 지명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지 그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또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은 선관위가 사실상 헌법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개헌을 통해서 선관위를 사실상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서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등도 다 세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저는 선관위 해체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선관위 관련된 헌법 개헌도 좀 이번에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연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논의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 그리고 감사원을 지금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산하의 행정부 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국처럼 감사원이 의회로 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감사원의 기능에 독립성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개헌도 포함시키고요. 그리고 이번 개헌에서 선관위를 헌법적인 독립기관이 아니라 행정부 기관으로서 감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헌이 필요해 보인다.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체하는 것이 정답일 거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특검하게 되면요. 지금 올림픽공원에 투표함에 상당히 많은 투표 용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정조사, 국회에서 재검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수사기관에 의해서 재검표를 해야지 이거 객관성과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좀 특이한 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답니다. 골프 칠 수 있죠. 누구랑 골프 쳤다고 그럽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주호영 전 국회의장 그리고 박덕흠 이제 국회 현 의장 그리고 김태호 의원 등과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요. 이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로 야당과 협치하고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골프를 쳤다면 이거 비밀스럽게 칠 이유가 없죠. 지금 골프 쳤던 내용 들어보니까 6월 달인가 아마 친글로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친글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8월 중순입니다.
그동안 이걸 비밀리에 하고 있다 어디서 얘기가 흘러나왔고 취재가 들어가니까는 당사자가 확인하고 청와대가 또 마지못해서 확인해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소통하기 위해서 야당과 식사를 하고 야당과 면담을 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 있는 특정 의원과 골프를 쳤다?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건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야당에 있는 당대표나 지도부들과 같이 만나서 간담회나 식사하는 것이 보통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지도부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를 쳤다. 이거 많은 해석을 가져오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요, 지난번에 국민의힘에 있는 국민의힘에서 활동한 의원들을 빼가면서 장관 자리에 앉혔죠. 대표적으로 권오을 법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또 빼가려고 했었죠? 뭐 지금 사실상 빼간 거랑 마찬가지죠. 인사청문회 했었으니까. 이혜원 의원도 기재부 장관 자리에 발탁을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했습니다. 물론 워낙 자질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면서 그게 결국은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끊임없이 야당에 있는 의원들을 픽업 또는 스카우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데리고 가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게 뭐냐? 야당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야당의 분열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 골프를 쳤다? 골프를 치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번에 골프를 쳤다 그러면요 이런 얘기 정도는 했어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 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 우리 가져오려고 정말 예를 많이 썼습니다. 관례적으로 DJ 때부터 확립된 게 뭡니까?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에 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 관례를 얼마 전에 민주당이 깨뜨렸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그 관례를 또 깨뜨리는 것을 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안 되지 않느냐. 의회 권력 180석이 넘는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 권력도 장악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 위원장 정도는 야당의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부 다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왜? 자기들이 원하는 입법을 그냥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당에 보복돼야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막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골프 치면서 진짜로 야당과 소통하려고 했었다 그러면 그게 주제로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 주제가 나왔습니까?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뭐냐? 했더니 그 얘기에 대해서 또 얘기가 안 나와요. 뭔가 굉장히 비밀스러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적어도 하나 확인된 것은 정말 소통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 하나. 그리고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느냐?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권오을 의원을 픽업해서 장관 자리에 앉혔다거나 또는 이혜원 의원을 장관 자리에 앉히려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을 보면 혹시 골프 치면서 우리 내 정부에서 이래볼 생각이 없느냐? 장관 뭐 원하는 자리 있느냐? 등등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우파 당원들은 불안해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야당과 소통하려고 했으면요. 당 지도부에다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적어도 정무수석을 원내대표에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한번 골프 라운딩 하고 싶은데 좀 괜찮겠느냐. 양해를 정도는 구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매우 애석하게도 골프를 친 의원들이 우리 당 지도부에다가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골프 라운딩 제안을 받았고 골프 친다. 라는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야당에 대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 공작용 접촉을 따로 별개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청와대 누군가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따로 연락을 하면서 나랑 만나자라고 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이것은 거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욕심이 끝도 없다.
모든 것을 사실 다 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불안해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을 분열을 만들려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세게 비판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소통하고 싶으면요, 비밀스를 가지 마십시오. 정정당당하게 당 지도부에 얘기해서 골프를 제안해달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덧붙이면요, 이재명 대통령님 골프를 그때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차가운 바다에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그때 골프 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골프 쳤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부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쳤다고 우리 믿겠습니다. 근데 왜 부인하지 않죠? 결국 쳤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골프 관련된 의혹, 대통령으로서 우리 군인이 목숨이 오가는 순간 왜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고 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골프에 쳤는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꼭 해달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장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크게 논의됐었습니다. 안규백 장관이 공군 사관학교 만나가지고요 강의를 한 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놀랍게도요, 본인이 일반인도 아니고 사석에서도 아니고 상대가 군인도 아닌 일반인들과 얘기한 거 아닙니다. 본인은 국방부 장관으로 그 행사에 참석했었고, 그리고 그 참석했던 참석자들은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이었습니다. 그 생도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의 좌우명은 처변불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마오쩌둥의 좌우명인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좌우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관 생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방위병 출신이 장관인 것도 굉장히 불만스럽고 불안한데 더군다나 탈영 의혹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두 번의 탈영 의혹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추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는 탈영한 적이 없다라고 사관 생도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전혀 그런 것에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언급하면서 나의 좌우명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오쩌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한반도 분단 두동강을 낸 원흉 아닙니까? 김일성이 스탈린한테 남침에 대해서 허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스탈린 조건이 뭐였습니까? 마오쩌둥한테 지지한다는 답을 받아와라. 그러면 내가 허락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일성과 박현영은 중국에 가서 마오쩌둥을 만납니다. 모택동을 만납니다. 만나서 계속 부탁합니다. 마오쩌둥 처음에 거절하죠. 또 거절하죠. 나중엔 결국은 승낙을 합니다. 승낙받은 것을 결국은 답을 들고 스탈린한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이 혹시나 싶어가지고 마오쩌둥한테 직접 확인해요. 너 김일성한테 6.25 전쟁 일으키면은 네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 맞느냐? 마오쩌둥이 맞다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의 탱크를 북한이 빌려와가지고 남침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갔고 그 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국군들 정말 목숨 걸고 저항을 하면서 북한의 남침을 막으려고 했지만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소련제 탱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도와준 세력이 바로 우리의 우군, 미군이었고요. 유엔군이었습니다. 약 20개가 넘는 유엔 참전군이 와가지고 6.25 전쟁을 반전시켰습니다.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반전시키면서 우리가 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통일될 수 있는 정말 바로 코앞에 둔 그런 상황까지 압록강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누가 또 내려와 가지고 통일이 안 됐습니까? 바로 마오쩌둥의 중국 인민군, 인민해방군이 내려오면서 결국 우리가 통일을 못했습니다. 인해 전술이라고 그러죠. 사람 워낙 많은 중국인 인구가 많으니까 인해 전술을 통해 가지고 그 꽹가리 울리면서 밤에 개미 때처럼 내려와 가지고 유엔군이 결국 후퇴하면서 지금의 분단 국가가 됐습니다. 즉 6.25 전쟁을 최초로 일으키게 된 원흉이 마오쩌둥이었고, 그리고 통일될 수 있는 그 순간에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 국가가 되는 그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된 그 원인도 마오쩌둥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국민들에게 한민족에 있는 국민들에게 정말 치욕적인
그리고 비참한 그런 순간을 만들었던 장본인인데 세상에 우리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대한 최전방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는 거 여러분 납득할 수 있습니까? 군인들은 더 납득할 수가 없겠죠. 정말 끔찍한 말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오쩌둥은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설될 때부터 활동했던 중국의 공산당 뼛속까지 공산당 사회주의를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존경한다고 얘기한 국방부 장관 제정신이냐라고 묻고 싶고요. 만약에 공자, 맹자, 노자, 장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과거 했던 말을 존중한다면 그건 뭐 다 수긍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철학의 원인이 그분들한테 있으니까요. 그리고 해외 서양 철학의 원인은 어디입니까? 그리스죠. 소크라테스 등등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다 수긍할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공산당을 만들었던 문화혁명과 그다음에 이제 대약지 운동으로 수만 명의 수천만 명의 중국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당사자의 좌우명을 본인이 좋아한다고 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다. 저는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규백 장관을 경질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안규백 장관도 이제 탈용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하면서 내려오는 게 맞다. 라고 좀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제 안철수 의원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안철수 의원 여름 별명이 뭔지 아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성이 안씨가 아니랍니다. 성이 강씨랍니다. 강철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강철수가요? 강한 안철수가 됐다. 옛날에 안철수 의원 어땠었습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간철수라는 얘기했습니다. 강이 아니고 간이죠, 간. 무슨 간 본다 할 때 간인데, 안철수 의원이 뭔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약간, 고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늘, 고민하는, 약간 그런 신화 속의 인물처럼, 그런 인물처럼 보였었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번에, 한동훈 의원 관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본인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재판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추경호 의원의 그날 있었던 일, 비상계엄 났을 때 그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안철수 의원이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한동훈 의원이 끼어들어가지고요. 저거 사실 아니다. 왜곡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안철수 의원의 지금 핵심이 이겁니다. 그날 처음에 국회에 모이자라고 전부 다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당사로 바꾼 최초 인물이 누구냐? 한동훈 맞거든요. 그 당시에 한동훈 의원이 당대표가 최고위원들을 당사에서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추경호 의원이 당 지도부가 당사에 모인다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당사에 가는 게 맞겠네라고 하면서 추경호 의원이 뒤늦게 본회의장에서 모이자고 했던 것을 이제 당사로 바꿨던 거죠. 자, 그런 사실관계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뭐가 떨어졌네요. 네, 갑자기 한동훈 의원이 안철수를 공개하면서 사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가 사실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자, 본인이 만약에 뭐가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안철수 의원이 무고죄로 한동훈 의원을 걸 수가 있고요. 그럼 한동훈 의원은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에 나와 있는 공식 기록에는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최초로 최고위를 당사에서 열자라고 얘기한 사람은 한동훈 의원이 지시하기 사실관계가 팩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차라리 입을 다물어서 모르겠는데 안철수 의원을 왜곡하면서 공격을 했죠.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이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안 되겠다. 나는 사실 한동훈이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거 열린 마음으로 여건만 되면 들을 수 있다라고 좀 중립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본인의 명예라든가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거짓말을 그냥 막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런 사람이 우리 당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당에 들어오면 또다시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당원들이 안철수 의원을 보고 강철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또 얘기를 하죠. 친한계 의원들이 이번에 또 이제 당 지도부에 대해서 이제 당 지도부를 흔들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는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의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복당 운동권 의원들이다. 복당 레카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즘 국민의힘이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리위를 가동하면서 해당 행위자에서 예외 없다. 당원 당규상에 나와 있는 해당 행위가 확인이 되면은 우리는 징계에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쪽 사람들이,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윤리위에 징계 대상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없는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징계 회부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해당 행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소속 후보를 도와주려고 지원 내려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 공천받은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해당이 명백하죠. 그리고 우리 당에서 결정된 사항, 의총에서 결정된 사항,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국회 부의장 박덕흠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혼자 인정하지 않고 민주당이 연락해가지고 야 우리 누구를 국회 부의장으로 밀기로 했는데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전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백한 해당행위죠. 어떻게 보면 간첩행위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원은요. 동료 의원이 멱살잡습니다. 세상에 대구에서 시장까지 한 의원이 어떻게 원내대표의 멱살 잡고 흔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리는 사람도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폭행 사건, 그 다음에 해당 행위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연찮게 전부 다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사람 또는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를 한다고 하니까는 한동훈 의원 쪽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징계 정치를 한다라고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지 않죠.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해당 행위를 해당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음으로 인해서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당원들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걸 어떻게 정치적 사심이 있는 징계 정치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철수 의원이 확실하게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주고 있고요. 또 윤리위에서 하고 있는 이 당원 당규상에 따른 윤리위의 절차에 대해서 신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당원들도 그러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열광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올림픽공원 나가고 있죠. 장동혁 대표도 열심히 나가고 있고요. 많은 의원들이 올림픽공원에 나가서 시민들과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습니다. 자, 8월 15일입니다. 8월 15일 얼마 남지 않았죠? 8월 15일 날 올림픽공원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모일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 참정권 박탈, 시민의 기본권이 뺏긴 것에 대해서 많은 분노가 올림픽공원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공원에 모여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음모론자이고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이 사회에서 배척돼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최소한의 우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수호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국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으로서 의무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정당으로서의 책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림픽공원에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철수 의원, 강철수 의원 많이 좀 지지해 주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전당대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민주당의 전당대회 누가 될까? 정청래가 되는 게 나을까? 김민석 후보가 되는 게 나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누가 되더라도요, 우리 국민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강성이고, 호감도 있지만 그 호감도는 민주당 내에서만 통하는 거고, 국민 전체적으로는 비호감인 정청래 후보가 되게 낫지 않냐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뭐라고 합니까? 지키겠다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지지율 어떻습니까? 지금 레임덕에 다다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30%의 지지율이 지금 2번 연속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에서 2번 나왔는데, 자, 그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지금 잘못된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국민들의 민심을 듣고 정치를 하는 그런 기회를 지금 김민석 후보가 저버리는 겁니다.
본인이 전당대회 때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 이재명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자기는 노타치 그냥 따라가겠다, 추종하겠다 그 의미인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견제를 하지 않고 쓴소리를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겠다 하는 김민석이 당대표에도 우린 좋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편승하겠다는 거니까 우린 좋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왜?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는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내에서 강성 지지층에서는 호감이지만 다수 그 이외에 여론이라든가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정청래 후보는 비호감이 가능성이 좀 더 높죠.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가는 것도 좋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쓴소리를 한다. 뭔가 견제를 한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자기가 싸워야 될 적으로 가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요. 계속 본인이 얘기하죠. 내 후계자를 지금 점지할 수 없다. 세자 책봉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빨리 내가 대권주자로 확실히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뭐가 있습니까? 이번 당권을 가지게 되면요.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가지는 그런 당대표가 되기 때문에 정청래는 이번에 당대표가 되고 자기 사람으로 공천을 싹 물갈해야지 본인은 확고 부동한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죠? 빨리 임기 2년 차에 만약에 유력한 대권주자가 나온다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권력의 누수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의원들이 그리고 공무원들이 나한테 와서 줄을 서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죠? 차기 대권주자인 정청래 당대표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찾아가고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차기 대선 주자를 결정하기 싫어 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는 겁니다. 하지만 정청래는 그럴 수 없죠. 이번에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까지 올라왔습니까? 공천권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람으로 확실하게 공천 물갈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갔습니다. 바로 그 전철을 바로 옆에서 정청래 후보가 봤기 때문에 그 방법 나라고 왜 못 써야 돼? 나도 그 방법 똑같이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후보는요 이번에 꼭 당대표가 돼서 공천권을 행사해서 친청계 물갈이로 당을 장악하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목표를 가졌다 그러면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공천과 정청래가 원하는 공천이 서로 충돌하면서 분명히 파열음이 나게 될 것이고 갈등 속에서 국민들은 두 사람의 갈등을 외면하면서 야 정말 국정 운영에는 관심도 없고 민생도 관심이 없고 경제도 관심 없고 오로지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해서 아마 등을 돌리고 환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정청래 후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도 않고 김민석 후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 누가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호남권을 보겠습니다. 호남권에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전북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있죠? 호남에 전북도지사 이원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천받을 때 얘기가 많았었죠. 친청인 이원택이냐 아니면 친명인 후보냐라고 했었는데 노골적으로 이원택 후보에게 공천을 줘서 결국 이원택 후보가 전북도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어떻게 했죠?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원택 도지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며칠을 보내요. 그리고 당대표 물러나서도 이원택 후보를 만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북은 너 믿는다. 전북은 너한테 맡길게. 전북 확실하게 챙겨줘. 라고 해서까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원택 도지사의 조직이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직이 활동하면요. 그게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전북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광주, 전남 광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긴 하겠지만 김민석 후보가 결코 압도적으로 앞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뭘 했죠? 호남에 어떤 선물을 줬죠? 800조 반도체, 호남 반도체 단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픽을 공개적으로 하고 호남에다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책력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서가지 않습니다. 처음엔 지다가 지금 겨우 1%포인트 정도 될까 말까 그 정도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앞선다고 할 수 없죠. 자,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밀어주고 엄청난 800조 원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는 왜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할까? 본인의 역량 부족이다. 본인이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거죠. 과거에 뭐가 있었죠? 배신 행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실제 있었죠.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어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으로 나오면요. 거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가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노무현 후보를 도와주지 않고 정몽준 후보한테 갑니다. 세상에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별명이 생겼습니다. 김민세라는 이제 별명이 붙을 정도로 김민석의 행보는 충격 그 자체였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김민석은 배신의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김민석에게 힘을 실어줘도 딱히 국민들도 반응하지 않고 당 내에서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앞서가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800조 호남 반도체. 과연 저게 현실 가능성? 저게 정말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800조 원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오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인프라가 따라와야 됩니다. 전력 공급, 용수 공급, 인재도 와야 되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전력과 용수 이게 지금 해결이 됩니까? 아예 착공도 안 했습니다. 원전도 들어와야 되는데 원전도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기본 방침이 뭡니까? 원래 탈원전이 민주당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전을 추가로 만들겠다고요? 과연 그 주민들이 원전에 대해 한빛 원전 그 단지에서 이제 만들게 된 건데 한빛 원전에 있는 그 주민들이 추가 원전 짓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를 해줄까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력 공급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전력 공급망 만드는 거 전력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송전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주민들이 전부 다 싫어합니다. 그 큰 전력망이 농사라든가 본인들 실생활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다들 반대합니다. 역시 수용성 문제가 큽니다. 자, 그러면 그를 지중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땅속에 묻는 거죠. 땅속에 묻으면 뭐가 문제냐? 비용이 몇 배로 뛰고요. 시간도 훨씬 더 걸립니다. 그럼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력 문제가 여전히 미궁이다.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용수 문제, 호남 지역 가뭄이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호남 지역 가뭄입니다. 심지어 광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몇 년 전이었습니다. 가뭄이 심하니까 샤워할 때 물을 좀 아껴 써라. 그 물을 절수하는 그런 운동을 광주시에 있는 시민들이 절수 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거든요. 자, 그런 상황인데 물 공급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반도체 공장을 지었는데 극심한 가뭄이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가뭄이 왔을 때 물을 시민들에게 줄 것이냐, 공장한테 줄 것이냐, 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용수 공급은 가뭄의 문제도 있지만 물 부족의 문제도 있지만 이 반도체 공장에 들어간 물은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순수 물이라고 해서 울트라 퓨어 워터라 해가지고 UTW라는 그런 물을 씁니다. 이거는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큰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여과해가지고 그 물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장 언제 어떻게 만듭니까? 그것도 지금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얘기를 했죠. 반도체 공장이 짓는 부지만 얘기를 합니다. 그 부지가 어디입니까?
광주 군공항입니다. 광주 군공항에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군이 어디 가야 됩니다. 근데 그 공군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막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거기서 1년에 8,800번 이착륙을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미군들도 거기 사용하고요. 자, 그런데 실제 군 훈련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미군이 협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공항은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새로운 부지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군 공항이 딱 좋다. 그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아, 이거 호남 반도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남 반도체에 대한 거품이 꺼지면서 아, 어쩌면 호남 반도체가 정권 바뀌거나 또는 이 정권 내에서 진행이 안 되거나 정권 바뀌면 이게 백지화 되거나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딱히 호남 반도체에 대한 효과가 광주 시민들에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김민석 후보가 광주에서 생각보다 많은 득표를 못한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를 김민석 찍어달라고 선물로 줬지만 이 호남 반도체가 실현되려면 너무 많은 과제가 있고 그것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딱히 높지 않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그렇게 열광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전북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기고 전남 광주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이기면서 서로 또이또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에서는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서울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29.5%입니다. 30%도 안 됩니다. 아무리 민주당 강성당원이라 하더라도 본인 재산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 재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 재산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정부를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요. 또 수도권 봅시다. 경기도 봅시다. 경기도는요. 서울보다는 좀 높습니다. 서울은 29점 얼마였지만 경기도는요. 긍정평가가 43% 나온다고 합니다. 10% 이상 높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누가 있습니까? 추미애 도지사가 있습니다. 아까 전북에는 누가 있었죠? 이원태 도지사가 있었고요. 경기도는 추미애 도지사가 있습니다. 추미애 도지사가 계속 본인이 SNS에 올립니다. 정청래를 강하게 지지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미애 도지사가 정청래 후보를 강하게 받쳐주고 있고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선거에서 추미애 후보가 이겼습니다. 더군다나. 그렇다면 그 조직을 가동한다 그러면 정청래한테 상당히 많은 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즉 서울에서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 것이고 경기도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굉장히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걸 두 개를 종합하게 된다면은 정청래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가 남아있죠? 30%의 일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자, 일반 여론조사 지금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 대통령을 무조건 지키겠다고 하는 김민석 후보에게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면 정청래 후보가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아마 이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제가 있었던 일들 좀 정리해드리고요. 이번 주에 또 어떤 민주당의 전당대 결과가 나올지도 좀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주지 않으면 정치는요,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쓴소리를 해주고 눈 부릅뜨고 봐야지 정치가 여러분들을 의식하고 겁을 먹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쩔 때는 보기 싫고 짜증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보수 국민의힘 그리고 장동혁 대표 지금 보수 정당이 이끌고 힘차게 이끌고 있죠. 장동혁 대표 그리고 강철수 의원 이렇게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 보수 정당을 새롭게 리뉴얼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쌓이면 정권 교체, 총선 승리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